나홍진 감독님의 영화 곡성입니다. 영화 곡성은 2016년에 개봉해 절대 현혹되지 말라는 문구와 함께 무명과 외지인의 대결을 통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관객들을 혼란케 함으로써 많은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오컬트 영화로서 큰 족적을 남겼던 명작 영화입니다. 영화 곡성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세계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인박해부터 시작해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해방되는 한반도의 역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전했다는 요한묵시록의 이야기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계관인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종구가 밥을 먹고 늦게 찾아간 사건 현장에는 종기가 가득한 얼굴로 수갑에 채워진 박흥국이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박흥국이 조씨 일가를 살해했던 살인사건은 1866년 일어난 병인박해로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박흥국은 병인박해를 지시했던 흥선대원군이 됩니다. 천주교를 박해를 했다는 단서로 십자가, 묵주, 성경책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씨의 집에 걸려있는 금호초는 프랑스 선교사를 죽였다는 이유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외교장각에 보관한 문화재를 약탈하고 불태웠던 병인양요 사건이 됩니다. 살인사건 용의자였던 박흥국이 수갑에 채워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과 권력 다툼을 하고 있던 민씨 일가의 부탁으로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경찰 복장을 살펴보면 종구와 같은 일반 경찰 복장은 조선군이 되고, 사복 차림의 감식반이 청나라의 군대가 됩니다. 청나라에 납치된 흥선대원군은 3년간 붙잡혀 있으면서 권력을 잃게 되었는데, 수갑에 채워져 병원에 이송된 박흥국이 청나라에 납치된 흥선대원군이 됩니다. 강에서 낚시를 하던 외지인에게 다가간 여인은 권명주라는 여인으로, 외지인에게 몹쓸 짓을 당한 후 미쳐버린 또 다른 여인과 함께 마을에 들어와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더니 늦게 도착한 종구를 덮치다 권명주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권명주라는 여인은 신사유랑단을 통해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돌아온 김옥균으로, 권명주 방화 사건은 갑신정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김옥균은 서구문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급진 개화파로 활동하다 개화파가 이끄는 국가로 만들려고 일본군 200명과 함께 조선 최초의 우정국을 개국하는 축하연회 자리에서 궁궐에 불을 지른 후 고종 황제를 납치하고 달아나던 대신들을 일본군이 살해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달아난 권명주는 다음날 큰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갑신정변에 실패한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쳐 망명한 후 한동안 일본에 머물다 청나라에 갔다가 상하이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후 김옥균의 시신은 조선으로 보내져 사지가 절단된 채 양화나루에 내걸리게 됩니다. 몰래 지켜보던 외지인은 김옥균에게 일본군 200명을 지원해줬던 다케조의 시니치로라는 일본의 공사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지키던 종구에게 다가온 무명이 아집니와 할매가 굿을 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하게 됐다는 둥 권명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건을 직접 목격한 듯이 자세히 설명해주는데, 무명은 미국의 공사였던 루셔스 푸트였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우정국 개국 축하연 자리에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외국의 사신들도 참석했는데, 그 중에 미국의 공사였던 루셔스 푸트도 참석했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김옥균은 루셔스 푸트에게 갑신정변의 계획을 미리 알려줬는데, 쿠데타가 성공한 후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알려줬던 겁니다. 루셔스 푸트가 갑신정변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했기에 무명이 종구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한편 마을에 이상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자 외지인을 의심했던 종구와 성복은 검강원 사장에게 찾아가 외지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탐관오리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이에 불만이 쌓였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동학농민을 진압할 수 없었던 조선의 조정은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는 3,000명의 군사를 조선에 파병하게 됩니다. 검강원 사장 덕기는 이때 조선에 들어온 3,000명의 청나라의 군사가 됩니다. 청나라가 조선의 군사를 파병하자 일본에서도 군사 8,000명을 조선에 보내게 되는데,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었던 텐진 조약에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면 일본도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진압된 후 조선에서 이제 그만 철병해달라는 요구에도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일본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1894년 7월에 일어난 청일전쟁입니다. 종구의 부탁으로 산속의 외지인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건강원 사장은 벼락을 맞고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됩니다. 청일전쟁을 단순한 한자 뜻풀이로 풀어보면 맑을 청, 날 일자를 써서 맑은 날 전쟁이란 뜻이 되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속담처럼 청일전쟁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인 건강원 사장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패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종구와 성복은 술집에 들러 소주 한 잔을 걸치다 술집 작부가 손님들과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집 작부는 일본의 외무차관 하야시 다다스라는 사람으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이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를 지켜본 서양의 국가들은 일본의 확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대사들이 모여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삼국간섭이라 불렀습니다. 일본 혼자서 서양의 세 국가를 상대할 수는 없기에 결국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게 됩니다. 술집 작부와 술을 마시는 손님들은 삼국간섭 회담 자리에 참석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대사들이 됩니다. 집에 돌아온 종구는 효진이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하자 깨우게 되는데 효진은 꿈속에서 누가 자꾸 문을 두들기고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며 꿈의 내용을 들려주게 됩니다. 다음날 종구의 장모는 효진이 이상하다면서 옆집 할매한테 부탁해 용한 무당을 부르자고 하고 종구는 성복에게 부탁해 천주교 신부인 양이삼을 부르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이 점차 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효진이 꾸었던 악몽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려 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구의 장모가 말하는 용한 무당 일광은 일본의 군대로, 종구의 장모는 일본의 군대를 조선에 들어오려 한 친일파가 됩니다. 종구와 성복이 데려온 천주교 사제 양이삼은 러시아의 군대로, 종구와 성복은 러시아 군대를 데려오려 한 친노파가 됩니다. 종구와 성복, 양이삼은 산속의 외지인을 찾아가 따지러 가는데 양이삼은 커다란 검은 개에 물려 도망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 간에 벌어졌던 러일 전쟁을 말하는데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의 함대가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양이삼은 러시아의 발트 함대이고 커다란 검은 개는 일본의 함대로 러일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군을 검은 개에 쫓기는 양이삼으로 표현했습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은 이때 발생한 30만 명의 러시아 사상자와 25만 명의 일본의 사상자들입니다. 외지인의 집에서 겁먹고 돌아온 종구는 성복에게서 효진의 신발을 보게 됩니다. 종구가 효진에게 신발의 행방을 물어보자 효진은 신발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는 효진의 대답이 박탈당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말해줍니다. 그날 밤 종구는 효진의 방에 들어가 책을 훔쳐보고 딸의 치맛자락을 들춰보다 깨어난 효진에게 걸려 무엇이 중하냐면서 상욕을 먹게 됩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일본에 겁먹은 친노파 종구도 친일파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약 체결에 반대하며 거센 항일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유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찢겨져 나간 책들은 희생당한 유생들을 의미하고 딸의 치맛자락을 들춰보는 행위는 유생들을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이 중하냐는 효진의 울부짖음은 유생들의 목소리로 을사늑약의 앞장선 을사오적 매국노에게 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종구의 딸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유생들을 색출해 처벌하는 친일파 종구한테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외지인의 집에 다시 찾아간 종구는 경찰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습니다.
조선의 관료를 상징하는 경찰복을 벗어 던진 종군은 더 이상 친노파의 대신도 아니고 친일파의 대신들도 아닌 조선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외지인의 집에 있던 사나운 검은 개를 곡괭이로 죽이고 나서 3일 줄 테니 마을을 떠나라고 외치는데 외지인의 집에 찾아간 종군은 안중근 의사로 1909년 10월에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는데 저격 후 가슴 안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들어 올리며 대한독립만세라는 뜻의 코리아 우레라고 3번 크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나운 개를 죽이고 나서 3일 줄 테니 떠나라는 말은 코리아 우레를 3번 외쳤던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되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장면은 위순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던 이야기가 됩니다. 종구의 딸이 옆집 할매를 가위로 찌른 사건은 이완용이 이재명 의사에게 칼에 찔린 사건으로 종구의 장모가 구슬한다면서 옆집 할매에게 일본의 무당을 불러오게 되는데 옆집 할매는 일본의 군대를 조선에 들여온 이완용입니다. 옆집 할매가 죽지 않은 것처럼 이완용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 곡성에 들어온 일광이 종구의 집에 들어서더니 장독을 깨고 그 안에 있던 까마귀를 보여주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러시아가 조선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압록강 유역과 울릉도의 상림채벌권, 경원, 종성의 광산 채광권 등을 요구했는데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면서 러시아와 대한제국 사이에 맺었던 조약들이 깨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광의 첫 번째 굿 장면을 보면 일광의 옷이 흰옷에 색동옷을 걸쳐 입은 모습입니다. 일본의 무당은 흰옷을 입고 조선의 무당은 색동옷을 입고 굿을 하는데 흰 옷 위에 색동옷을 걸쳐 입은 건 두 나라가 합쳐졌다는 의미로 1910년 8월 경술국치 한일합방을 의미합니다. 한편 박춘배가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옆집 사람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현장의 마당에는 굿을 치른 흔적과 우물에 빠져 죽어있는 무당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32년 일본의 관동군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면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이 만들어졌는데 무당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박춘배는 괴뢰국이 되어버린 만주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과 만주국은 한편이 되어 중국의 군대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누라도 죽이고 옆집 사람도 죽인 박춘배는 원래 중국이었던 만주 땅이 일본의 괴뢰국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외지인은 닭과 염소를 사서 굿을 준비하고 일광은 외지인에게 살을 날려 죽일 것이라는 거짓말로 종구를 속여 1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일광과 외지인은 굿을 하는데 마치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처럼 묘사됩니다. 일광과 외지인이 굿을 하는 행위는 식민지 국가들을 착취해 일본의 군대를 만들고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로 일광이 좀비로 만들려는 대상은 표진으로 대한제국을 의미하고 외지인이 좀비로 만들려는 대상은 박춘배로 만주국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식민지 국가를 대상으로 온갖 물자를 수탈하고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가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해 착취했습니다. 일광과 외지인의 굿이 절정에 달할수록 표진도 고통이 심해지는데 이는 일제시대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표현한 겁니다.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 동남아 여러 국가를 여행하면서 동남아 각국의 주술 행위를 지켜보고 소품들을 들여와 외지인의 굿 장면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일광과 외지인의 굿 배틀의 피해자는 조선과 만주국을 상징하는 종구의 딸과 박춘배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동남아 모든 국가들도 일광과 외지인의 굿 배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들을 착취해 전쟁 준비를 하자 무명이 몰래 외지인을 훔쳐보듯이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몰래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승의 가슴에 7개의 말뚝을 박는 행위는 전쟁 준비를 마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다는 의미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음을 알려줍니다. 종구와 양이삼은 성당의 신부에게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신부는 도울 것이 없다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성당을 찾아간 종구는 광복군의 조소왕 외교부장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광복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서신으로 보내었습니다.
성당의 신부가 도울 것이 없다면서 돌아가라는 말처럼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신부가 학자니 무당인이 뜬 소문이 무성하지만 증거가 있냐면서 핀잔을 주는 것은 당시 미국은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그 정보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해 무방비 상태로 진주만을 공격당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부가 외지인에 대한 소문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수집했던 정보들 또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신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종구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곡괭이, 삽, 전기톱 등 온갖 무기들을 차에 싣고 외지인이 살고 있는 산속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집에는 좀비가 돼버린 박춘배가 나타나 종구 일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광복군은 중국의 군대와 함께 산세가 험한 만주 지역 일대에서 일본의 군대와 만주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종구는 광복군으로 동네 친구들은 중국군이 됩니다. 한편 조용히 외지인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무명은 산속에서 외지인을 찾아내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미국은 전쟁 초반에 무방비 상태에서 진주만을 공격당해 일본에게 고전했지만 미국은 도쿄 시내를 폭격하는 둘리툴 작전을 감행하면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명은 일광에게도 나타나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떠나라고 하자 일광은 코피를 쏟으며 구토를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후 일광의 집에 까마귀를 보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동남아 각지에서 패배가 계속되고 점차 미국의 승리로 기울자 포츠담 선언을 통해 미국, 영국, 소련 등 연합국 측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무명이 일광에게 보낸 까마귀는 연합국 측이 일본에게 보낸 항복을 권유하는 메시지라는 뜻이 됩니다. 겁을 집어먹은 일광이 도망치게 되는데 자동차에 무수히 많은 날파리들이 날아와 차창에 부딪히는 것은 미국이 새로 개발한 신형 폭격기 B-29를 이용해 도쿄 대공습을 시작으로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 일본 본토를 대규모 폭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박춘배에게 얼굴이 뜯겨 병원에 누웠던 양이삼은 뉴스에서 야생독 버섯을 유통시켰다는 소식을 보고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올린 후에 낫을 들고 외지인이 살고 있는 동굴을 찾아갑니다. 야생독 버섯이 유통됐다는 뉴스는 버섯 구름을 일으키는 폭탄으로 핵폭탄이 개발됐음을 의미합니다. 연합국 측이 항복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에 불응하자 미국은 핵무기를 투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양이삼이 낫을 들고 외지인을 찾아간 것처럼 핵폭탄 투하를 결정한 미국은 B-29의 핵폭탄을 싣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무명이 종구에게 저 집에서 닭이 3번 울 것이라며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무명이 말하는 집은 원자폭탄이 떨어질 도시들이고 닭소리는 원자폭탄 투하 후에 들릴 곡소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닭소리가 들리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두 번째 닭소리가 들리자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종구가 세 번째 닭소리가 들릴 때까지 참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간 것처럼 세 번째 핵폭탄은 니가타라는 도시에 투하하기로 계획했는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자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전함에서 메가더 장군이 항복 문서를 받고 끝나게 됩니다. 무명과 종구의 대화 속에 네 딸의 애비가 남을 의심하고 죽일락 하고 결국엔 죽여불었어라면서 네 딸의 애비가 죄를 졌은께란 표현이 나옵니다. 종구를 가리켜 굳이 네 딸의 애비란 표현을 쓴 것을 생각해보면 종구가 영화 속에서 친러파, 친일파, 독립군 등 다양한 역할로 나오지만 조선을 상징하는 왕의 역할은 아니고 왕을 모시는 신하의 역할로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왕을 상징하는 인물은 종구의 딸인 효진이 됩니다. 조선 말기 힘이 없어 외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고종 황제를 어린 소녀인 효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네 딸의 애비란 말은 고종 황제의 아버지이자 병인박해를 일으켰던 흥선대원군을 가리키는 말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를 서양 침략군의 선발대로 인식하고 조선의 천주교인들을 잠재적인 서양 침략군의 동조자로 인식해서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천주교인 8,000명을 처형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명이 말하는 남을 의심하고 죽일락 하고 결국엔 죽여버렸다는 이 딸의 애비는 영화의 첫 사건인 도시 살인사건의 범인 박흥국이 됩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광은 마을을 떠나면서 차에 보물과 사진들을 가득 싣고 떠나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에서 약탈했던 수십만 점의 문화재와 피해자를 의미합니다. 좀비로 변해 가출했던 효진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된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종구의 딸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죽인 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바친 친일파를 척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금어초의 꽃말은 탐욕, 욕망으로 다른 국가를 침략해 식민지화하려는 제국들의 탐욕과 욕망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흥국 사건에서 걸려진 금어초는 병인양요임으로 무명히 걸어두었고, 두 번째 종구의 집에 걸려진 금어초는 일제강점기이므로 일광이 걸어두었습니다. 비둘기는 신의 전령, 까마귀는 악마의 전령으로 각종 조약이나 체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곡성에는 첫 번째 세계관인 병인양요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한반도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영화 곡성에 숨어있는 두 번째 세계관인 요한묵시록을 이야기해보자면, 요한묵시록에서 신에게 대항하려는 사탄이 등장하는데, 사탄은 붉은 용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붉은 용은 두 마리의 짐승을 불러내 신의 군대와 맞서려 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의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 행동, 몸짓,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상처까지 완벽히 흉내낼 수 있는 것처럼, 외지인 역시 양이삼에게 손바닥을 보이며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외지인은 요한묵시록에서는 바다의 짐승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역사 속 세계관에서는 일본의 해군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나운 검은 개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함대와 싸웠던 일본의 함대이므로, 검은 개의 주인인 외지인은 일본의 함대를 보유한 일본의 해군이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의 짐승으로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짐승입니다. 일광이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 곡성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일광은 일본의 육군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땅의 짐승은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식 666을 받게 하여 사탄을 경배하도록 만드는데, 일광이 종구를 속여 무명을 믿지 못하게끔 거짓말을 일삼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무명은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신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 신의 군대를 이끌면서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그의 모습은 작은 왕관을 쓰고 옷은 피에 젖어 있고 몸에는 본인만 아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명이 종구와 만날 때 땅에 떨어진 종구딸의 머리핀이 작은 왕관에 해당하고, 술집 작부의 가디건은 피에 젖은 옷에 해당하며, 박춘배의 야상이 본인만 아는 이름표가 됩니다. 외지인의 동굴에 찾아간 양이삼은 사탄을 벌하러 찾아간 천사입니다. 신과 악마의 아마게돈 전쟁에서 신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악마는 지옥에 떨어져 벌을 받게 됩니다. 천년 후 사탄은 잠시 풀려나 신에게 다시 한번 대항하려 하지만, 천사들이 찾아가 사탄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영화에서는 양이삼이 벌벌 떠는 겁쟁이 모습으로 나오지만, 사탄을 벌하려 찾아갔던 용감한 천사였습니다. 또 술집 작부는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탕녀로 타락한 바빌론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탕녀는 자주색과 진홍색의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나오는데, 술집 작부도 붉은색의 옷을 입고 술잔을 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상으로 곡성의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